국방부 근무지원단 소속 해군소령 노은결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 행사도 자주 들어갔었습니다. 한 번도 저는 군 생활하면서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제 정치색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의혹도 너무 많고 그 의혹의 실체가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누군가는 바깥으로 알려서 뉴스로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실이다. 그리고 현 정부가 정말로 문제가 많다. 전달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1층 로비에 있는 그림들을 보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경호처 인원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돼 있다, 무속이나 풍수와 관련돼 있다, 매우 비싸게 구입했다, 그런 내용들을 듣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우리들의... 대통령실은 휴대폰 소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호처 인원들과 행정관 비서관들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림이나 국정 개입 내용들 사담하는 걸 건네 듣고 사후에 이런 게 있다더라 라는 식으로 보이스 녹음을 했었고 한 6개에서 7개. 그 이후에는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서는 직접 제가 사진 촬영을 했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이쪽 해군 바다마을 아파트 관사에서 살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서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한 4회 정도 마을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라든가 근처에 있는 벤치라든가 임성근 사단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다른 민간인이나 아니면 군인으로 보이는 인원들과 대화하는 모습들을 찍었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6월 3일경에 시간은 새벽 12시에서 1시 정도 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아파트 놀이터 있는 쪽에서 임성근 사단장과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이종호 씨로 나름 추측을 하는데 두 사람이 그쪽에서 대화를 나눈 것을 멀리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관이 태극기에도 핀 채 들어옵니다. 유가족들은 오열했고 동료 해병 시험관으로 최수근 상병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아내도 제 딸을 얻기까지 한 3년간의 난임 과정을 거쳤었고 아내가 엄청 고생을 많이 해서 어렵게 가졌는데 그 어렵게 가진 자식을 20년 넘게 고이 키워서 누구에게도 저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밝히지 않고 면피하는 모습,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장교로서도 굉장히 부끄러웠고 이 자료가 나중에 필요하면 그의 위증을 밝혀줄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떳떳하지 못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촬영과 정보 수집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고 나면 자동차 트렁크에 있는 태블릿 PC에 연결을 해서 그때 백업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7월 말경이었고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에 있는 곳에 백업을 하러 내려갔었는데 트렁크를 열고 태블릿과 핸드폰을 연결을 하고 있을 막 찰나에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인원들이 접근을 해서 양쪽에서 제 몸을 낚아채고 태블릿과 핸드폰을 빼앗아 갔습니다.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말아라. 너나 가족들도 위험해진다. 그 당시 했었던 말 중에 이거 안 되겠다. 전역한 인원들을 불러서 손 좀 봐줘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걸 들었습니다. 그 정보사 소속과 외부적으로 활동할 때 하는 이야기고 그들이 전역한 흔히 말하는 오비 인원들을 통해서 저와 가족들을 위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접한 이 위협의 실체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터지고 그 이후에 HID 얘기도 나오고 나서는 그들이 말한 게
훨씬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위협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었겠구나. 평상시처럼 가족들과 쇼핑몰에 방문했을 때 잠깐 제가 화장실을 들어갔었을 때 불상의 인물이 내일 12시 병영생활관으로 와라라는 얘기를 했고, 느낌상 저에게 협박을 했었던 그 인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월 달에 빼앗겼을 때는 그때하고 완전 상황이 다른 게, 가족들의 이동 동선도 똑같이 확인하고 저와 가족이 분리되는 상황까지 지켜보고 그때 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군인 사찰을 넘어서서 민간인 사찰, 민간인 감시 협박도 돼서 좀 더 본질적으로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저뿐만 아니고 제 아내와 2살 배기 어린 딸도 계속 보고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그 분리되어 있을 때 와이프랑 아이를 공격을 했었으면 그 죄책감을 평생 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두려웠지만, 다음날 가서 확실하게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겠다. 저희 가족들이 영문도 모르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한테 남기는 편지와,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좀 제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메일을 발송을 했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단정하게 가르마를 하고 경호처나 경비단 쪽에서 입는 복장을 한 인원이 오자마자 저에게 다른 말 없이 바로 주먹으로 복부부터 가격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종북 빨갱이 세력이다.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하지 않는 건 문제가 많다. 너와 너의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협박을 했었습니다. 사건이 발단이 되었던 것이, 너가 알고 있는 걸 제보한 사실이 없느냐? 자꾸 물으면서 핸드폰에 있는 제보 메일 보낸 거를 들키게 되었는데, 갑자기 흥분을 많이 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방에서 전선줄을 꺼내서 여기 난간에 묶어라. 그리고 목에 매듭을 진 상태로 난간에 매달려라. 시키는 대로 하면 오늘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순히 난간에 넘어가서 그 사람이 똑같이 또 말하는 종북 빨갱이 세력이다,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게 없다고 얘기하고 계속 하니까, 너 그렇게 계속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 보는 앞에서 너의 아내를 강간을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딸 얼굴에도 양쪽 볼에 상처를 내서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더 이상 내가 이런 형태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난간을 다시 이제 제가 올라가서 그 인원을 제압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압을 하려고 하자 제가 난간을 잡고 있던 제 왼손을 발로 차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진압봉 같은 걸로 얼굴을 때리고 밀어서 제가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영생활관 8층에서 7층으로 내려오는 그 난간에서 떨어졌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 명태균 씨 관련된 뭐 폭로나 그런 녹취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 아마도 제가 뭔가 또 다른 정보 수집이나 아니면 녹취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장교로서, 군인으로서 제 인생을 바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할 때도 수석으로 인간했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복무를 했지만, 제가 진급이든 아니면 군인으로서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버리더라도 제가 이렇게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게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겪은 일이, 그리고 아직도 7, 80년대 군사정권이나 있을 법한 일이 있다는 생각에, 계엄 당시에 동원되었던 군인들 상당수는 그들이 왜 그곳에 있어야 했는지 자괴감 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힘들어도 군복을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고된 훈련을 참고 견딘 것이 그런 상황에 투입되라고 간 것이 아닐 텐데 같은 군인으로서 자괴감을 느꼈을 그들의 마음이 좀 안타까웠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작은 힘이지만 용기 내서 제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12월 3일 비상계엄 상황에 영문 없이 투입된 군인 상당수 역시 권력의 사유화와 사적 이익을 위해 도구처럼 사용된 국가폭력의 피해자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통증을 느끼고 있지만 최대한 그런 거를 제 스스로도 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외관으로도 남들이 봤을 때 다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바르게 걸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는 제가 다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받은 수술 자체가 장애 진단이 나오는 수술이라고 해서 장애 진단을 받았었고 예. 왼쪽 손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손목 관련돼서 상태를 보려고 갔다 왔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장애 진단이 나와서 진단서를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뭐 최대한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도 좀 제가 정상처럼 보이고 행동해야 아내와 아이도 좀 덜 힘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의도치 않게 육아휴직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 경제적인 면이나 생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다음 달 말, 6월 말 이 정도에 지금 한 달 정도 뒤에는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이 복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몸이 힘들긴 하지만 어떤 보직을 부여받던지 저는 가능한 몸 상태로 만들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몸도 제가 그 고통을 감수하고 이겨내면 되기 때문에 어떤 보직을 부여받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희망사항이 있다면 오히려 제가 의장대 생활을 하다가 이런 사건에 얽매이게 됐었고 그로 인해서 제가 지금 다쳤지만 오히려 역으로 저한테 의장대 보직이 다시 더 주어진다면 누구보다도 제가 의장대 경험도 많이 했었고 또 자부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반듯한 자세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외국 국가 정상이나 VIP들을 위한 행사 때 누구보다 더 임무 수행을 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뭐 어떠한 연락도 조치도 없고 오히려 이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만 입건전 조사 중지라고 해서 그렇죠. 아예 없던 사건처럼 그냥 없는 사건으로 지금 네. 해놓고 네, 그럼 징계라도 하든지 네 맞습니다. 징계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분위기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더 이 책을 쓴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게 저에 대해서 뭔가 조치나 관심이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제 사건을 그 아예 없었던 것처럼 지우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들에 대한 저항이 아무래도 제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묻히고 지워지면 아무래도 저와 저희 가족은 피해자는 있는데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건이 묻혀버리면 평생 이렇게 억울하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서 그게 가장 컸었고 또 하나는 그 증거를 빼앗겨서 없다는 이유로 뭐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다 보니까 뭔가 제가 제 목소리를 내야만 뭔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이후로는 제가 이런 사건을 겪었는데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제가 힘든 사건을 겪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음으로써 지금도 다른 이유로 힘들고 아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께 조금이라도 제가 위로를 제가 받았던 응원이나 댓글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그런 위로로 좀 돌려드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슈화되고 다루어져서
뭐 국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저나 저희 가족의 예상과는 다르게 또 기자님의 예상과도 다르게 관심을 너무 안 갖다 보니까 계속 제 사건이 묻히는 느낌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이 수면 밑으로 침전되는 느낌. 그래서 제일 가슴 아팠었던 건 사건을 겪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오로지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은 시민분들. 근데 그분들께서 유튜브 방송이나 영상에 있는 응원 댓글로 근데 이제 유튜브 생태계 안에서만 그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뭐 주변 지인들로부터도 마음이 다치고 아무튼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제 사건을 다루어준 인터넷 언론이나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 뭐 5천만 원 손해배상을 건다든지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제 사건에 대해서 최초 보도를 했었던 언론 뉴스들이 내려가는 거를 저도 확인했고, 그렇죠. 또 그런 뭐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일부 분들은 제 이름을 검색하고서 처음에 있었던 기사가 없어진 걸 보고 그게 더 소름 돋는다. 왜 그렇죠. 사건이 있었고 기자회견 했는데 기사가 없어진지 모르겠다. 그런 댓글들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기자회견 하고 나서 몇 시간 뒤부터 인터넷에 이제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는 아닌데 여러 개가 올라왔어요. 이제 한 군데 쓰니까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일 겁니다. 한 3분의 2가 지워졌어요. 몇 개 안 되는 기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첫날에 한 7, 8개까지는 본 것 같은데 그 며칠 뒤에 기사가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이유가 방금 얘기한 국민의힘에서 다 겁니다. 언론중재위. 손해배상 하라고. 지금 저희가 최근에 언론중재가 하나 재밌는 게 들어와가지고 뭔가 봤더니 이거예요. 저 아래 좀 보시면 이게 국민의힘이랑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낸 거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은 정진석이랑 누구야? 권영세가 직접 보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날짜는 1월 23일 날. 내용이 뭐냐면 최근이네요. 네. 저희가 보도한 것 중에서 노은결 소령이라고 계세요. 해군 군악대장. 이분이 되게 엄청난 걸 제보를 하고 기자회견 했어요. 저희가 그 내용을 보도했는데 다른 데는 삭제를 해달라고 그랬나 봐. 용산에서. 왜? 이건 비선 정권의 본질을 고발하는 분이에요. 노소령이 뭐냐면 대통령실 1층에 들어서면 양쪽 벽면과 천장에 그림이 있었는데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거야, 이분이. 업무상 대통령실 출입하면서. 그래서 계속 듣자 하니까 경호처 직원들이 그림 비싼 거고 뭐 무속이나 주술적인 거다 이러면서 뭐 명태균 얘기도 하고 그래서 하도 신기하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핸드폰에다 이렇게 보이스톡으로 기록을 하게 됐어. 그러면서 찍혀가지고 사찰당하고 테러당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속 비선의 되게 핵심적 사안을 일반 정상인이 가서 워낙 충격적이니까 담았다, 핸드폰에 담았다는 이유로 사찰당하고 테러당하신 분이야. 당연히 우리 기사 썼죠. 그런데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다른 언론사는 다 내렸는데 우리만 남아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언론중재에서 정정해달라고 아니면 5천만 원 요구하겠다고. 어떻게 정정하라는 거예요? 네? 정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삭제해달라고? 아니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야. 노은결 소령의 말이 여기 허위사실이라고? 있잖아. 정정보도문 해가지고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입니다. 이에 이걸 정정보도문을 올려달라는 거야.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통령실 등 정부 관계자들이 노은결 소령의 언론 제보로 인하여 노은결 소령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거나 폭행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위 보도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입니다. 이에 본 매체는 앞으로 사실 확인에 좀 더 힘을 기울여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수행하는 언론사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쳐달라고 요청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저거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저 사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제가 MBC에서 잘리면서까지 만든 게 고발 뉴스인데.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저기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1월 23일이에요.
쟤들이 저 언론 중재 신청한 게. 그리고 공교롭네요. 1월 23일이면 이미 윤석열 구속된 이후에요. 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무속 권력의 핵심 V0가 살아있으니까 권영세나 정진석이 이 중요한 시간에 저희 고발뉴스 기사 하나 남은 거 없애려고 이 난리를 떨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정권의 핵심이 민감하군요. 이 제보 내용이 되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자신들의 가장 아픈 부분이고 정권의 잔당들이 여전히 지키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의미 있는 문제 제기다. 국방부가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렇다 쳐. 네. 예, 100번 양보해서. 근데 국민의힘은 왜?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지들이 테러했나?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의심스러운 게, 찔리는구나. 지들도 지들이 했다라고 믿고 있구나. 예, 지들 세력이 했다라고. 저는 차라리 그렇게 의심이 또 들어요. 일단은 자료 수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떳떳하지 못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뭐 몰래 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뭐 비난받을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그렇게 기록을 남겨놔야 누구를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런 적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위증을 하는 게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졌었고, 저도 장교지만 장교면서 지휘관이면 자기가 말한 거나 행동한 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든 그리고 그걸 넘어서 도의적 책임도 질 줄 아는 게 장교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회피하고 면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순간 뭐 두렵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의 신념이 가족한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가는구나. 저는 오늘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저희 가족은 마치 군사 정권과 같은 비참한 삶을 먼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인 가족으로 살면서 저 사람도 군인이 얼마만큼 군복을 명예롭게 여기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군인들이 그리고 군인 가족들이 피해를 보거나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내도 같이 했었습니다. 적어도 제 딸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는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일이 없고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낼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사찰을 받거나 국가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후방에서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현역 군인 모두와 군인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기자회견으로 군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길 바랍니다.